얘야, 어디 가니? 약속이 좀 있어서요. 다녀올게요. 저는 창밖으로 며느리를 보았어요. 강태준이라는 사람의 차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내려가 미리 예약해둔 택시를 타고 며느리의 뒤를 쫓았어요. 두 사람이 탄 차가 도착한 곳은 호텔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강태준은 아주 자연스럽게 미영이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두 사람은 마치 자기 집 안방이라도 드나들듯 태연하게 호텔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찰칵하는 소리 없는 카메라 셔터음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비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는 없었어요. 제 며느리는 부정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준호가 싱가포르로 발령받아 떠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아들 녀석이 어찌나 신신당부를 하던지 저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며느리 미영이와 손주들이 사는 아파트 바로 옆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처음엔 젊은 애들 사는 집에 늙은 시어미가 너무 드나들면 불편해할까 싶어 조심스러웠지만 며느리 미영이도 흔쾌히 말해주었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오셔서 애들도 봐주시고 저녁도 같이 드세요. 저는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살았어요. 아이들 가르치고 돌보는 일이라면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수민이, 준우 두 손주 녀석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 챙겨주고 숙제 봐주고 같이 놀아주는 게 제 하루 일과이자 큰 기쁨이었습니다. 미영이도 처음에는 고맙다며 제게 이것저것 살갑게 굴더라고요. 어머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새로 나온 과일인데 맛있어요. 하며 건네기도 하고 어머님 덕분에 제가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하며 웃어 보이기도 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평화롭고 화목한 가정이었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 서너 달 전부터였을까요? 우리 며느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달려오던 아이가 사업 미팅이다. 새로운 거래처 사람을 만나야 한다며 귀가 시간이 부쩍 늦어지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옷을 판다는데 무슨 미팅이 그리 밤늦게까지 이어지는지.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되려나 보다 하고 좋게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옷차림도 눈에 띄게 화려해지고 화장도 전보다 훨씬 짙어졌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매무새를 다듬는데 그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들떠 보이기도 하고 불안해 보이기도 했어요. 한 번은 제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예, 미영아. 오늘 무슨 좋은 일 있니? 얼굴에 꽃이 다 폈네. 그랬더니 며느리 얼굴이 순간 굳어지면서 손사래를 치더군요. 아,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어색한 웃음소리가 제 귀에는 영 거슬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제 눈치를 살피는 일이 잦아졌고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차마 더 캐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젊은 사람이 멋 좀 부릴 수도 있지 하고 애써 넘기려 했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것처럼 평화롭던 제 마음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날도 며느리는 저녁 약속이 있다며 아침 일찍부터 잔뜩 멋을 부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이들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간식을 준비하고 숙제를 봐주었지요. 저녁으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가스를 만들어 먹였습니다. 즐겁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깎아주려는데 갑자기 수민이가 이마를 짚으며 힘없이 제게 기댔어요. 할머니, 나 머리가 너무 아파요. 속도 메스꺼리고 열나는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라 아이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세상에 아이 몸이 불덩이 같았어요. 급히 체온계를 가져다 재보니 39도를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 저는 즉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그런데 신호만 가고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회의 중인가 중요한 약속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아이가 아프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연신 전화를 걸고 또 걸었지만 며느리는 끝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준우야,
얼른 엄마한테 문자 좀 보내봐. 누나가 갑자기 열이 많이 나서 할머니가 병원에 데려가야겠다고. 이거 보면 바로 연락 달라고 꼭 좀 전해줘.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수민이 외투를 입히고 제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 밤중에 택시를 잡기도 어려울 것 같고 아이를 업고 버스를 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문득 며느리 차가 생각났어요. 그걸 이용하면 빨리 병원에 갈 수 있겠다 싶었지요. 저는 아이를 잠시 준우에게 맡기고 며느리 방으로 허둥지둥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아들네 방이라도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데 그때는 정말 경황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외출할 때 들고 나갔던 핸드백이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더라고요. 차키가 이 안에 있겠지. 저는 다급한 마음에 핸드백을 열고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립스틱, 작은 향수병, 지갑 그리고 손에 잡힌 것은 딱딱한 무언가였습니다. 꺼내보니 예쁜 가죽으로 장정된 작은 사진첩이더라고요. 웬 사진첩이지? 하는 생각과 함께 무심코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며느리가 처음 보는 웬 낯선 사내와 아주 다정한 모습으로 얼굴을 맞대고 웃고 있었어요. 배경은 누가 봐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레스토랑이었고 두 사람 앞에는 와인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사진이지?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야외를 배경으로 두 사람이 팔짱을 꼭 끼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편지 한 통이 곱게 접혀 끼워져 있더군요. 홀린 듯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나의 뮤즈, 미영에게 당신을 만난 건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이야. 당신 없는 내 삶은 이제 상상할 수도 없어. 우리의 비밀스러운 시간이 부디 영원하기를. 당신의 제이로부터.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 글씨들,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에서 힘이 풀리면서 사진첩과 편지가 맥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손녀 걱정으로 뜨겁게 뛰던 제 심장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니다. 내가 오해하는 걸 거야. 하지만 눈앞의 증거는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수민이와 함께 병원 응급실에 와 있었습니다. 다행히 수민이는 해열 주사를 맞고 열이 조금 내렸고 지쳐서 곤히 잠이 들었어요. 저는 텅 빈 복도 의자에 앉아 잠든 손녀의 얼굴을 하염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지옥 같았어요. 며느리의 웃는 얼굴과 그 낯선 사내, 그리고 비밀스러운 시간이라는 글귀가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쩌자고 저런 부정한 짓을. 내 아들 준호는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그 먼 타국에서 외로이 밤낮 없이 고생하고 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런 일이.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손주들에 대한 걱정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그저 입술을 깨물며 밤을 지새울 뿐이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날이 밝아올 무렵 저는 탈진한 수민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방에 뉘이고 막 한숨을 돌리려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며느리였습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화장은 번지고 옷차림도 흐트러진 채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모습마저 가증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님 수민이는요? 제가 연락을 계속 드렸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회의가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전화기는 밤새도록 켜져 있었고 그 아이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는 단 한 통도 없었어요.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터뜨렸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수민이 어젯밤에 열이 많이 나서 응급실 다녀왔다. 지금은 약 먹고 자고 있으니 괜찮을 게다. 너도 피곤할 텐데 어서 들어가 쉬어라. 며느리는 제 말에 더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제 눈치를 살피며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군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저 속 모르는 철없는 것을 어찌해야 하나.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휘어잡고 멍석말이라도 하고 싶지만 준호는, 그리고 우리 가엾은 손주들은 무슨 죄란 말인가. 전통적인 제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일이 알려졌을 때 제 아들과 손주들이 받게 될 상처를 생각하니 섣불리 행동할 수가 없었어요. 가슴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고민했습니다. 아들 준호에게 알려야 할까? 아니면 며느리를 직접 만나 단판을 지어야 할까? 하지만 섣불리 알렸다가는 아들 녀석이 받을 충격과 배신감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고, 미영이에게 직접 따져 물었다가는 오히려 어머님이 상관하실 일이 아니에요. 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봐왔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정확한 상황 파악과 증거가 우선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저는 제 평생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참으로 부끄럽고 가슴 아픈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뒤를 밟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몰래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 며느리가 집을 나서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조용히 그 뒤를 따랐어요. 처음 며칠은 주로 백화점에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떠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군 것은 아닐까? 그 사진과 편지는 정말 단순한 해프닝이었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런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고급스러운 옷차림으로 집을 나서더니 사업 파트너라고 제게 소개했던 그 남자 강태준이라는 자의 차에 올라타더군요. 저는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두 사람의 차를 뒤쫓았어요. 그들이 향한 곳은 시내 중심가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는 멀찌감치 떨어진 카페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며 끊임없이 웃고 떠들었고, 가끔 서로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기대는 등 누가 봐도 연인 사이처럼 보였어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저는 택시기사에게 부탁했어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매일 저희 동네에서 대기를 해 주실 수 있겠어요? 택시기사는 흔쾌히 제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택시기사는 매일같이 저희 집 근처에 주차를 하고 대기를 하고 있었죠. 결정적인 순간은 그 주 금요일에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며느리는 아침부터 꽃단장을 하고 집을 나섰어요. 얘야, 어디 가니? 약속이 좀 있어서요. 다녀올게요. 저는 창밖으로 며느리를 보았어요. 강태준이라는 사람의 차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내려가 미리 예약해둔 택시를 타고 며느리의 뒤를 쫓았어요. 두 사람이 탄 차가 도착한 곳은 호텔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강태준은 아주 자연스럽게 미영이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두 사람은 마치 자기 집 안방이라도 드나들듯 태연하게 호텔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 평생 누군가를 이렇게 몰래 찍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삼키며 두 사람이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찰칵하는 소리 없는 카메라 셔터음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비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는 없었어요. 제 며느리는 부정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의 사진이 담긴 스마트폰을 보며
밤새도록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며느리에게 달려가 이 사진을 내던지며 호통을 치고 싶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감정적으로 맞서면 며느리는 분명 반발하거나 혹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을 나가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제 아들 준호와 어린 손주들이 될 테니까요. 교사 시절 수십 년간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면 충돌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돌아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물론 지금 제 며느리의 잘못은 아이들의 작은 실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배신행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가정을 어떻게든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초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며느리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며느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참, 미영아. 오늘 아침에 준호한테서 국제전화가 왔었단다. 글쎄, 다음 달에 회사에서 특별 포상 휴가를 받아서 한국에 잠깐 들어온다더구나. 너랑 애들 깜짝 놀래주려고 나한테만 살짝 귀띔한 건데 내가 그만 입이 싸서 너한테 먼저 말해버렸네. 아이고, 이놈의 주책머리. 제 말에 밥을 먹던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놓칠 뻔하더군요. 네? 주준호 씨가요? 갑자기요? 다음 달에요? 아무 연락도 없었는데. 그럼 서프라이즈라나 뭐라나 아무튼 잘 됐지 뭐냐. 마침 내 아버지 제사도 다음 달이고 하니 겸사겸사 얼굴 보면 좋지 않겠니? 아참, 그리고 준호 오면 내 사업 도와준다는 그 강태준이라는 분도 한번 집에 초대하렴. 어떤 분인지 나도 한번 얼굴이나 보고 싶고 준호도 자기 없을 때 너 도와준 사람이라니 고맙다고 인사라도 해야지 않겠니? 저는 일부러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제 눈은 며느리의 반응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살피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며느리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식은땀을 흘리는 것 같기도 했고요. 아, 네, 그건 태준 씨가 워낙 바쁜 사람이라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한번 물어는 볼게요. 그날 밤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하며 거실을 서성이거나 방에 들어가 누군가와 계속해서 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계획의 첫 번째 미끼는 제대로 던져진 셈이었지요. 그날 이후 며느리의 불안은 눈에 띄게 커져갔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날도 눈에 띄게 줄었고 외출할 때도 전처럼 화려하게 꾸미는 대신 수수한 옷차림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변화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아들 준호가 온다는 말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겠지요. 저는 계속해서 며느리를 압박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다그치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불안감을 조성하는 말을 던지곤 했어요. 특히 아이들 앞에서 말입니다. 아이고, 우리 준호 오면 집안 대청소라도 한번 싹 해야겠네. 그동안 내가 매일 와서 치워주기는 했다만 그래도 남편 맞을 준비는 아내가 직접 해야지. 안 그러니, 미영아? 또 하루는 손주들 앞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준우, 아빠 오시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 엄마가 요즘 통 바빠서 너희랑 놀아줄 시간도 없었는데 아빠 오시면 실컷 놀아달라고 해라. 안 그래도 엄마가 밤늦게 다닐 때가 많아서 할머니는 늘 걱정이란다. 여자 혼자 험한 세상 밤길 다니는 거 그거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야. 맞아요. 할머니. 엄마 어제도 엄청 늦게 왔어요. 저랑 준우는 엄마 기다리다가 그냥 잠들었어요. 제 말과 손녀의 말에 며느리는 얼굴이 벌개졌다 하얘졌다 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제게 온갖 욕을 퍼붓고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저는 모르는 척 그저 걱정스러운 시어머니의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제 마음은 편치 않았지만 이 방법만이 그 아이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스스로 진실을 실토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어요.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우리 집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저는 주말 오후 며느리를 제 집으로 불렀어요. 손주들은 잠시 여동생네 집에 맡겨두었고요. 며느리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날 호텔 로비에서 찍었던 사진을 며느리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여기가 어디인지 내 입으로 직접 말해보거라. 며느리는 사진을 보자마자 숨을 크게 들이쉬더니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 이건 정말 오해세요. 그냥 사업 때문에 만난 거예요. 강태준 씨가 워낙 유명한 호텔 커피숍을 좋아해서 거기서 사업 얘기를 절대 다른 뜻은. 저는 며느리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내 눈이 아직 그렇게까지 어둡지는 않다. 미영아, 사업상 만나는 사람이 저렇게 내 허리를 감싸 안고 대낮에 호텔 방으로 함께 들어가더냐? 이 사진 말고도 내가 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내 모든 것을 알고 여기까지 왔다. 더는 거짓말로 이 어미를 기만하려 들지 말고 바른 대로 다 말하거라. 그게 내가 살 길이다. 제 단호한 말투와 흔들림 없는 눈빛에 며느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와르르 무너지듯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미쳤었나 봐요. 잘못했어요. 하지만 준호 씨가 싱가포르로 떠나고 나서 저 정말 너무 외로웠어요. 밤에 혼자 있는 것도 무섭고 아이들한테는 아빠 빈자리가 너무 커 보이고 준호 씨는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잘 안 하고 저한테 너무 무관심했어요. 마치 돈만 붙여주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고요. 강태준 씨는 그 사람은 그냥 제 외로움을 알아주고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며느리의 구차한 변명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한때는 제 아들의 아내로서, 제 손주들의 어미로서 믿었던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깟 외로움 때문에 내 남편을 배신하고 내 아이들의 아비 얼굴에 똥칠을 할 생각이었더냐? 그게 내가 할 소리냐?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아니에요. 저도 이게 잘못된 관계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태준 씨와는 이미 여러 번 정리하려고 했었어요. 그냥 정말 잠깐의 실수였어요. 제발 준호 씨에게만은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애원했지만 저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동정심이 생기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실망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관계를 정리하려 했었다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걸 보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구나. 좋다. 내가 내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내 스스로 그 더럽고 추악한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거라. 만약 내가 그러지 못한다면 그땐 내가 직접 내 남편에게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가서 내 추악한 실체를 낱낱이 밝힐 것이다. 명심해라.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다. 제 최후 통첩에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닥에 엎드려 흐느껴 울기만 했습니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는 순간은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제 앞에서 눈물로 맹세했습니다. 당장 강태준이라는 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 아이의 말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신뢰가 깨진 관계는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 않는 법이니까요. 며칠 밤낮을 다시 고민했습니다. 이 일을 어찌 마무리해야 할지, 제 아들 준호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이혼을 시켜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인지. 결국 저는 손주들을 생각해서 일단은 이 일을 제 가슴속에 묻어두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아주 엄중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좋다. 내 말을 믿고 한 번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지금 당장 준호에게 이 사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너 지금부터 나랑 같이 매주 가족 상담이라는 것을 받으러 다녀야 한다. 그리고 내 행동 하나하나가 내 감시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야. 만약 또다시 내 눈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이 포착된다면 그때는 정말로 끝이라고 생각해라.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제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네, 어머님 시키시는 대로 다 할게요. 하고 대답하더군요. 그 후로 우리는 매주 한 번씩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었지만 상담사라는 사람 앞에서 며느리는 조금씩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저 역시 제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렇게 위태로운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며느리네서 손주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며느리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더군요. 국제전화였습니다. 며느리가 긴장한 얼굴로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제 아들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준호가 정말로 다음 주에 갑자기 휴가를 얻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떠보기 위해 지어냈던 이야기가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전화를 끄는 며느리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적잖이 당황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어요. 그날 밤 며느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어떻게든 자신의 진심을 제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준호가 귀국하기 이틀 전날 밤 며느리가 다급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제게 내밀더군요. 화면에는 강태준이라는 자에게 보낸 아주 길고 단호한 이별 통보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당신 덕분에 위로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제 가정을 버릴 수 없어요. 제게는 남편과 아이들이 전부예요. 이건 명백한 제 잘못이었고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부디 저를 이해해 주시고 다시는 제게 연락하지 말아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문자 메시지를 제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어머님, 보세요. 저 정말이에요. 저 정말 그 사람이랑 다 정리했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제 마음을 전했다고요. 제발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네. 준호 씨 돌아오면 제가 정말 잘할게요.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될게요. 저는 말없이 메시지를 한참 동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그 아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고 간절해 보였습니다. 과연 저것이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일까?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지만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며느리와 손주들과 함께 인천공항으로 아들 준호를 마중 나갔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조금 야위긴 했지만 여전히 늠름하고 씩씩해 보였어요. 준호는 저희를 발견하자마자 환한 얼굴로 달려와 저와 아이들을 차례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우리 아들, 딸, 아빠 왔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기쁨을 나누었지만 저와 며느리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며느리는 연신 제 눈치를 살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지요. 온 가족이 모여 단란하게 저녁 식사를 마친 후였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아 과일을 먹고 있는데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그리고 미영아, 내가 오늘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나 이제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제 갑작스러운 말에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요? 저희랑 같이 계시는 게 혹시 불편하셨어요? 아니면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아니다. 아들아,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돌아왔으니 이제 나도 한시름 놓았고, 무엇보다 이제 너희 부부가 서로에게 더 집중하고 아이들과도 오붓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단다. 부부 사이의 일은 결국 부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하는 법이다. 내가 옆에 있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준호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며느리는 제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아들은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간단하게 짐을 챙겨 제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현관을 나서려는데 며느리가 저를 따라 나오더군요.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내 말 잘 듣거라.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한번 금이 가면 다시 온전히 붙이기가 참으로 어려운 유리그릇과 같은 것이다. 내가 이번 일을 내 아들에게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너를 온전히 용서해서가 아니다. 내 아들과 내 손주들, 그리고 어리석었던 너에게 어미로서 마지막으로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이다. 다시는 그 기회를 내 스스로 걷어차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거라.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제 말에 며느리는 참았던 눈물을 와락 터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제 다리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이 큰 은혜 절대로 잊지 않고 우리 가정에 충실한 아내,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될게요. 어머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아이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 아이의 눈물 속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보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또다시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 아들 준호는 싱가포르에서의 근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지내고 있어요. 아주 가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와 안부를 묻곤 했지만 저는 되도록 아들네 생활에 간섭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준호가 한국으로 돌아온 후 얼마 되지 않아 온 가족이 저희 집에 모여 조촐한 저녁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1년 전과는 사뭇 다른 한결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웃음꽃이 피어났지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데 며느리가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1년 전 그때 만약 어머니께서 그렇게 지혜롭게 대처해주지 않으셨다면 저희 가정은 아마 이미 산산조각 나고도 남았을 거예요. 정말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다시 이렇게 함께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따뜻하게 마주 잡아주며 잔잔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법이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그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지. 그리고 때로는 모든 것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더 큰 지혜가 될 때도 있는 법이란다. 이제 지난 일은 다 잊고 앞으로 너희 가정 더욱 행복하고 단단하게 잘 꾸려나가거라. 그것이 이 늙은 어미의 가장 큰 바람이다. 제 말에 며느리는 다시 한번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덧 따스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날의 아픔과 상처가 이제는 희미한 흔적만을 남긴 채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가족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조용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